최근 한국 사회의 여러 변화들, 퇴직금 제도부터 시작해서요,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 또 사법부 구성 문제까지 정말 뜨거운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베네수엘라 사례와 비교하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고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내용들 속에서요, 핵심 정보랑 그 의미를 저희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는 시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료 덕분에 저희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네요. 그럼 먼저 경제정책 변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퇴직금제도 개편 논의가 눈에 띄던데요. 한 자료를 보니까 퇴직금을 이제 목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국민연금처럼 매달 나눠받는 걸 의무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 퇴직연금 의무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래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석 달만 일해도 지급 대상으로 하고 또 이걸 관리할 퇴직연금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그런 계획까지 나왔더라고요. 공단이요? 와, 심지어 그 자료 보니까 이 기금으로 벤처 투자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해당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개인의 퇴직금 운용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 단기 근로자까지 다 챙겨주려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죠. 하긴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기금 운용이나 지급할 때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 노후 자금인데 이걸 좀 위험성 높은 벤처에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역할과 개인 자유 사이에서 좀 충돌하는 지점 같아요. 그렇군요. 경제 쪽에서 또 하나 큰 이슈가 바로 그 추경안이잖아요. 30조 5천억 원. 규모가 엄청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인데 여러 뉴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일단 전 국민한테 소득 수중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주고 아, 소비 쿠폰. 네,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도 늘리고 또 7년 이상 빚 못 갚은 소상공인들 채무를 일부 탕감해준다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정부는 이걸로 이제 침체된 경기를 좀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뭐랄까 마중물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이라. 근데 이걸 두고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부 자료를 보면 야당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걸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국가 부채만 들고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현금을 그냥 나눠줬을 때 이게 실제 소비로 얼마나 이어질지 그 경제적 파급 효과, 어려운 말로 승수 효과라고 하죠. 그게 좀 낮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자료 보니까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던데요. 뭐 라면 가격 관련해서. 네, 맞아요. 대통령이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는 발언이 이게 좀 현실 물가랑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시각이 있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몇몇 자료에서는 이런 국가 주도의 자금 관리 강화나 대규모 현금 지원 같은 정책들이요. 과거 경제 파탄을 겪었던 그 베네수엘라의 정책과 좀 비슷하다.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베네수엘라와의 연결고리가 계속 언급되는 경향이 있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 개편 문제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보이더라고요. 사법부 문제, 이것도 정말 뜨거운 감자던데요. 네, 한 시사 프로그램 자료를 보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에서 30명 혹은 그 이상으로 확 늘리고요. 심지어 변호사 자격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이게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일부 철회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30명 이상이요? 와, 근데 이걸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다 이런 비판이 거셌다고요? 그렇죠. 해당 자료에서도 야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특정 정치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즉, 사법부 장악 시도다 이런 비판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베네수엘라 사례가 나오는 건가요? 네, 관련 자료들을 보면요. 베네수엘라가 2004년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거든요. 그 이후에 사법부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지적과 함께요. 최근 베네수엘라 총선 투표율이 12.5%까지 떨어졌다는 사례를 같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투표율이 12.5%요. 엄청나게 낮네요. 네,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게 결국 민주주의 참여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정책 변화들과 맞물려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현 정부가 내건 국민주권 정부라는 구호가요, 이게 과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구호랑 똑같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일부 사람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치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요. 9호까지 갔다니 참 신기하네요. 이런 불안감을 반영해서인지 개인적인 대비책 같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같은 자료에서 그런 내용도 언급됐어요. 예를 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을 좀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부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개인적인 생존 전략이랄까요? 그런 것까지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생존 전략이요? 네. 이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느끼는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퇴직금 제도 변화, 또 대규모 추경안, 그리고 사법부 개편 논란까지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따라가 봤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또 베네수엘라 사례를 통한 우려 섞인 전망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결국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개인의 자유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또 경제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가 이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시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